염기훈 선수가 훈련 너무 재밌다. 예를 들면 뮬리치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뭐 장호익 선수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장호 선수 지금 존나 재밌게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막 깔고 잔디 때문에 못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잔디에 밟혀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냥 곡에 못 올라갔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형 웃기려고 한 건데 네. 진지하게 받으면 어떡하냐. 감독님 신진호 이명주만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 옆에 딸이 한명 붙여주시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나는 말고. 난 이것도 좋아. 사실 어쨌든 증명했어 실력은. 조금 후회하던데 물어보니까. 예, 왜냐면 이게 김상식 감독이 빠진 전북 이야기는 굉장히 심심하네요. 김상 식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도균 감독하고 최용수 감독하고 섞으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맨 파이터가 아니고요. 네, 히든풋볼 이제 축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K리그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추앤파이터 아니에요 여기? 나 추앤파이터라고 섭외받았는데. 아니야? 이런 것도 잘하잖아. 이런 거 잘하잖아. 아, 왜? 야, 방금 전에 K리그가 하는데 약간 윤종신 같았고 윈니가 한 3cm 앞으로 튀어나왔던 것 같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K리그가 하다가 이제 가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가. 네. 여러분 이주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5라운드 끝날 때였나요? 초반이었어요. 네, 5라운드 정도 됐던 초반에 것 같습니다. 끝났을 때 이제 초반 정리를 해드리는 그 컨텐츠를 찍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그 30만이 나왔어요. 40만? 와, 40만이 나왔어요. 9편으로 네, 나왔잖아요. 사실 K리그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저희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상식 감독과 이명근 감독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주세요. 제가 이제 K리그 관련해서 몇 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때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를 정리하는 매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못하겠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타이밍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 때는 그래 뭐 나도 입중계하고 다 현장 중계 가니까 편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는데 방금 조회수 얘기를 했잖아요. 조회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또 부담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없었던 종이가 앞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아? 아니, 그때도 한 장이 있긴 했어. 순위 테이블. 네. 그래서 순위는 우리가 승점이랑 정확히 알고 가야 되니까 한 장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바뀐 거 있습니다. 뭐죠? 환희 형과 제가 노트북도 갖고 왔습니다. 없었어. 핸드폰 보고 했는데 좀 뭐라고 하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뭘 그때는 전문성이 떨어져. 뭘 안 보고 얘기하니까 계속. 5라운드 정도 지났을 때는 사실 스탯이 어. 대단히 막 쌓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1라운드 로빈 돌면서 어느 정도 스탯도 쌓이고 그 기록도 저희가 또 설명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전자장비의 힘을 빌렸다. 네.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꼴찌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볼 텐데 꼴찌팀 수원입니다. 일단 수원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첫 경기는 졌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승리하면서 그래도 수원 팬들이 기대를 하게끔 하는 그 경기 내용과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정말 이병근 감독이 있었을 때 뭐 이병근 감독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EPL을 중계하던 챔스를 중계하던 돈에 형 수원 삼성 어떻게 해요? 수원 어떻게 해요?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몰라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수원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된 거지 뭐 이렇게 참다 이전에는 제가 좀 기다려 보세요. 뭐 괜찮아지겠죠. 설마 강등 당하겠습니까 하다가 진짜 중계 때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정말 토로할 데가 없으면. 근데 그 네. 좀 발전한 거 아닙니까? EPL을 보고 있는데 K리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K리그 중계를 하다 EPL 얘기하는 그렇지, 경우 있어서. 그렇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많은 경기 치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병근 감독과 김병수의 차이 중계도 했잖아요. 중계를 네. 제가 했죠. 일단은 김병수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거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우리가 김병수 감독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전술, 김병수 감독만의 특화된 축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을
팀에 다 녹여낼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분위기, 선수들의 뭐 이게 멘탈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잘 잡아야 한다라고 김명수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북전의 0대3 패배는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번 바로 직전에 강원전은 어떤 게 달라졌냐라는 것을 좀 찾아보자면 공수의 간격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현장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없어서 제가 경기 종료 후에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최전방 공격수 안병준 선수와 한호관과 박대원이 포진되어 있는 이 후방 라인과의 간격이 29.3m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대를 압박했거든요. 이게 그 전 경기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북전에서는 36m였어요. 공수 간격이. 아하. 그럼 꽤나 큰 차이란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전도 승리했지만 그때도 뭐 한 34m 정도. 그러니까 29m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강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압박했다. 그 잔디 때문에 못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잔디에 밟혀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냥 고개 못 올라갔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최후방 골키퍼와 이 수비수의 간격을 보면 알 수 네. 있는데 형 웃기려고 한 건데 네. 진지하게 받으면 어떡하냐. 웃기려고 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잔디 때문에 못 올라가게 되잖아. 왜냐면 네. 조회수 40만에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 있고 뭐냐면 제가 이스타TV 컨텐츠에 나오면서 네.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K리그 컨텐츠밖에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네.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 얘기하는 순간 전문 내용은 전문적이나 분위기는 사짜라서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옷 봐요 지금 딱 아 이거 갑자기 몽클레어로 갑자기 입고 왔어. 갑자기. 나이키 입고 다녀. 야 너 왜 갑자기 그런 왜? 거 저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지.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아니 받았는데 근데 저거 네. 뭐 넣고 다니냐 여기. 근데 좀 안 갔어 아무것도. 어색하게 이 브랜드는 겨울에 많이 보는 그렇죠 브랜드 그렇죠. 예. 아닙니까? 몽클레어 그 점퍼. 네. 점퍼가 유명하죠. 패딩 네, 점퍼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컴팩트한 축구. 팀이 못 올라갔다기보다 공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강원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올 시즌 좀 애매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이 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후방에서 중원으로 연결돼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작업 자체를 수원이 일시에 차단을 했다. 네. 예, 그게 기본적인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원은 리얼 블루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이병수 감독 이병근 감독과 네네. 김병수를 섞었네요. 김병수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근데 저는 약간 불안한 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더 봐야 됩니다. 김병수 감독이 강원에서 뭔가 축구가 되게 좀 세밀해지고 다양한 걸 하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성적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경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좀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의 디테일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감독이고 저는 일주일만 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팀은. 왜냐면 이거를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안 움직인 거지 선수들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앞에서 마무리 짓는 거는 감독이 손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병준과 뮬리치의 활약에 따라서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완성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약간 미완처럼 계속 가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날도 결국 안병준이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이날을 승리를 가져간 거고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네, 지난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만 조금 더 된다면 저는 일단은 잔류도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승점 차가 되게 바닥에 있는 것 같았는데 두 번 딱 이기니까 8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금 11위가 10점이에요. 거기가 13점이고 그러면 두 경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등권 탈출하는 거. 제주 보세요. 지금 3위입니다. 근데 2위랑 승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경기만 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올라갈 거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밑에 있는 팀들도 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수원 강등 그러니까. 해서 진짜 못 이기는 것 같았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위에 있는 강원하고 승점차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강원도 많이 못 이겼으니까. 결국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원 팬들도 참다 못해 버스를 막았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버스를 그러니까 막은 버스를 건 아니고 막았다는 것보다 이제 출구를 막았습니다. 네, 네. 출구를 막았죠. 네, 아무튼 뭐 수원 얘기 계속 해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안병준이 중요하다. 아코스틱 부상이고, 김경준 부상이고, 뮬리치 잘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득점 이거에 대해서는 감독이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전 감독이었던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도 수원이
유효 슈팅 기록이 적지 않았어요. 아. 4위권, 3위권이었어요.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래 몇몇 경기에서는 네. 내용 좋다. 네. 근데 못 이겨. 이런 경기도 몇 개 있긴 했었어요. 뭐 골대 맞는 부분도 어. 있었고 실제로 뭐 상대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슈팅을 해도 이게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공격수들 팀의 분위기는 계속 떨어지고 뭐 이병 감독이 이 사퇴 경질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공격적인 기록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컸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득점을 감독이 직접적으로 손대기는 애매하지만 공격에서 골을 못 넣는다. 이것도 감독의 공격 능력 전술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근데 없었습니다. 결국 실점도 많이 했고 그렇죠. 수비 쪽에 서점도 많고 불투이스도 아주 좀 예전의 모습이 전혀 없고 사실 팀에 해만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볼트위스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네. 예,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네. 중앙 수비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그때 당시는 울산 나갈 때도 좀 아쉽네라는 느낌이었는데 울산도 어떤 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타이밍 좋게 계약을 안 한 네, 거죠. 네, 계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컴팩트해지면 수비 조직력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더 지킬 수 있고 어쨌든 실점을 안 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1점이라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 쪽은 어쨌든 마무리는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수비 조직력이 조금 좋아진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바로 위에 있는 팀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강등권 탈출의 핵심은 결국 한 9위부터 12위권에 있는 팀들만 그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맞대결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강원이 11위였으니까 딱 맞물리면서 두 팀의 승점 차가 좁혀지는 상황이고 아득해 보였는데 강등권 탈출이 두 번 이기니까 바로 올라오네요. 저는 수원의 목표가 되게 무슨 파이널 A가 아니니까. 아니죠. 네, 지금 일단 이 잘- 상황에서만 벗어나자가 목표니까.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 끝나고 좀 플래시 인터뷰를 했어요. 염기훈 선수도 지금 당장의 목표는 우리가 우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9위권까지 좀 안정적으로 가고 그 뒤에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날 선발 라인업을 받았을 때 염기훈 선수가 스타팅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염기훈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네. 염기훈 선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염기훈 선수 맞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발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어쨌든 염기훈을 선발 출전시켰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팀의 좀 경기장 안에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과 뭐 리더십 이런 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김병수 감독이 염기훈 선수를 넣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연계를 해주고 김병수 감독이 낼 수 있는 전술적 포인트의 색깔을 가장 좀 잘 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염기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노련하게 공차더라. 네. 실질적으로는 뭐 왼쪽 윙포워드 형태로 포메이션 시티즌 나왔는데 안병준 선수와 투톱이에요. 투톱이지만 본인이 침투하기보다는 좀 내려와서 1차적인 연계해주고 방향 전환해주는 거 이것만 전방에서 해주면 팀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패스 두세 번이 나가니까. 진짜 신기한 게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매체랑 염기훈 선수가 훈련 너무 재밌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뭐 저희는 훈련을 안 받아봤으니까 뭐가 재밌고 뭐가 재밌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과 훈련을 하면 선수들이 스스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염기훈 같은 유형의 플레이어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뮬리치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뮬리치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뭐 장호익 선수 재미없을 수 있어요. 공을 좀 그러니까 좀 약간 투박하거나 조금 더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뭐 그게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호익은 갑자기 왜 들어가죠? 터프하니까. 장호 선수 터프하잖아요. 네네. 예. 장호이 보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호익 선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도 좋아해. 예. 어. 이종성 선수 장호 선수 지금 존나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막 깔 거? 네가 왜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장호익 선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뮬리치 선수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 졸라 재밌어하는 건가 뮬리치? 아니 나 머리로 주는 거 싫은데 발이 좋은데 그래. 좋아할 수 있지. 맞아. 머리 지겹다 이제. 그래. 뮬리치 재밌겠네. 나 헤딩도 못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재미없는 거는 딱 한 사람이죠. 누구요? 이병 감독이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선수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앞에 그 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 일정이 기대가 되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네. 있는 게 한석 정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석 이거 저는 크다고 봐요. 네네. 그 전에는 이종성이 진짜 막 굳은 일 다 하면서 막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샵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석종 돌아오고 고승범 돌아오면서 미드필드진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승범의 복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 팀이 제가 봤을 때 지금 K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서 가장 지금 힘든 팀이 아닐까. 현재 분위기가 강원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안 좋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일단 골을 넣으려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잘 안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자체가 되게 약하고 결정력도 약하고 외국인도 안 되고 결국 양현준과 김대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두 선수는 사이드 그렇지.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스트라이커라고 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스트라이커가 좋아야 사이드 플레이어한테 기회가 나는데 음. 스트라이커부터 무너지면 사이드 플레이어도 결국 공을 사이드에서 잡게 되니까 뭔가 연계 플레이가 안 되면 박스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몇몇 장면에서 양현준이 슈팅하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양현준이 볼을 잡고 가운데에 버텨주는 선수가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슈팅 타이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밀기 역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볼을 좀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양현준이 좀 뭔가 좀 공격 라인에서 좋은 자리를 찾기까지 기다려준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으면 양현준의 효과가 배가 될 텐데 슈팅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미 지쳐 있어. 그러니까 뭔가 사전 작업들을 혼자 막 하고 맞아요. 와서 슈팅 타이밍이 나온 거야. 뭐 역습이든 네. 뭐든 띵거리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옛날만큼 뭔가 되게 센스 있는 그런 슈팅인데 양현준이 센스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의 슈팅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공을 그러니까 어쨌든 막 우르르 올라온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봤자 셋? 이러니까 굉장히 혼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잘 뚫리면 예를 들어 전북전 마지막처럼 뭔가 다 우르르 올라와서 역습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1대1 찬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공격이. 그래서 지금 강원이 13경기에서 7골 넣었거든요. 경기당 0.5골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한 골도 상대 자책골.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강원의 힘으로 넣은 거는 13경기에서 6골이란 얘기입니다. 네. 나상호 선수가 지금 혼자 8골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격 얘가 첼시하고 전개. 비슷하네요. 첼시 첼시 골수보다 홀란드 골이 더 골수가 더 많거든요. 많고. 네. 그래서 공격 지표들도 되게 낮아요. 전진 패스 비율이라든지 뭐 키 패스 비율이라든지 이게 되게 초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 자체는 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되는데 결국 수비하려고 축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넣어야지만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라는 것은 최용수 감독 특유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격을 하려고 수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비만 하려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 너무 많이 놓여지다 보니까 아니 프로 레벨에서 수비만 했을 때 승점 1점은 따낼 수 있어. 근데 프로라는 레벨에서 그거 안 뚫리냐고. 한 번은 뚫리거든.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 번은 뚫리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 경기 질 거야? 그럼 강등당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최용수 감독도 많이 답답할 듯이 보인다. 근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원이 공격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엔 디노의 부진입니다. 디노가 연계가 전혀 안 돼요. 볼 소유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양현준, 김대원, 뭐 정승용의 오버래핑 이런 측면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정엽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정엽은 들어오면 잘할 겁니다. 그 연계에 대해서는 잘할 네. 거예요. 무조건 네.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 포인트 생산 말고 그 활동량, 활동폭, 요 활발함을 주는 것. 팀이 원하는 것, 네. 팀의 좀 활력이 되는 건 무조건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정엽 돌아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작년에 답답했던 부분과 작년에 잘했던 부분, 그리고 올해 잘할 걸 기대하는 부분과 지금 안 되는 게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정엽 선수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정엽 선수에게 최소 3경기당 한 골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정엽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확 바뀌었던 게 이정엽이 3경기당 한 골 못 넣어도 2경기당 하나 정도는 김대원, 양현준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XG 다른 값을 높일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더 네. 이제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네. 뭐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 포메이션적인 것도 그렇고 선수들의 역할 부여도 마찬가지고 좀 이 경기는 좀 다르게 해볼 만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게 좀 가장 답답하죠. 수비 축구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반쪽짜리라는 소리잖아, 수비 축구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역습 축구여야지 차라리 그럴까. 역습을 대구는 어쨌든 지금 중위권에 있는 이유는 수비적이지만
역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음. 승점을 가져가는 거고 강원은 비슷하지만 역습이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지금 두 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구는 심지어 세징야 상황은 똑같아. 외국인 선수 없이 하고 있고 에드가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강원도 마찬가지인데 강원은 해결을 못하니까 역습의 정확도도 떨어져 있고 수비도 그렇다고 막 대단히 단단한 상황도 아닌 거고 총체적인 난국인 거고 저는 겨울 이적 시장을 잘못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입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 영입도 많지도 않았고 네. 뭐 꼭 많을 필요는 없지만 적시적소에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부족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포지션이.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나요? 그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약간 좀 산만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적에 대한 대응을 이적 시장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럴 건가요? 수도 충분히 있죠. 영입은 어쨌든 감독, 뭐 코칭 스태프, 대표이사 이런 대표이사 직함이 대표이사가 맞죠? 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컨셉이라든지 어떤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 팀이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잘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 시장 그냥 수치로 봐도 이적 시장이 되게 조용했던 팀이 강원이고 그게 결국 이 결과물로 나오고 기존 선수들도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여름 이적 시장을 잘 보낸다면 반등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유럽의 그 중간 이적 시장보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그냥 안 주려고 그러고 안 써도 그냥 놔두려고 그러고 그런 그렇지. 게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 리그에서 데려오는 것도 유럽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유럽은 뭐 그런 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려오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용병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약 해지시켜야 되고 또 그 중간에 누구 찾아가지고 뭐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와야 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단 강원이 뭐 케빈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는 발표를 했고 아마 디노도 떠날 것 같아요.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근데 이게 해봐서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가 뭐 계약 해지 하면 해지야? 뭐 보상을 어쨌든 해줘야 금전적인 되니까. 보상을 보상을 해줘야 해주든지 되니까. 뭐 아니 선수가 안 한다고 버팅기면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잔디도 뭐 엉망이고 또 그 잔디가 다음 라운드에 또 어느 정도로 뭐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인천. 잘 나가다가 최근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중원에서 이명주, 신진호가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 경기 내용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지난 주말에 3-5-2로 바꾼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진호, 이명주가 뭔가 조합상으로는 최적의 조합일 네. 수 있겠지만 그 둘을 두고 수비 쪽에서 빌드업할 때 잘 거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활용을 못했어요. 이 두 명의 공 잘 차는 미드필더를. 저는 이제 그럴 거면 문지양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운데 두고 위를 두 선수를 좀 위에 올려서 공격 지역에서 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저는 처음에 스쿼드 보고 아 올해 인천 3-5-2 쓰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진호, 이명주 조합은 그거는 게임에서나 좋은 조합이지 진짜 축구 게임에서 그러니까 쓰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든지 그 뒤에 한 명만 있으면 둘이 좀 더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13경기 만에 3-4-3을 포기하고 3-5-2로 바꿨다는 거는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늦었다. 너무 3-4-3 플랫한 거를 지금 벌써 12경기째 고집하다 바꾼 거잖아요. 그 우리 5라운드 끝나고 이 처음 전편 찍을 때도 미드필더 조합에 대한 부분들 왜 투미들로 갔을 때 리스크가 너무 많다 이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톱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핵심은. 뭐 3미들, 2미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톱을 쓰고 싶으니까 아 그래 중앙에 두 명 공 잘 차는 선수니까 놔두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되지 않단 거기한테 공이 가야 빌드업이 되는데 계속 수비수에서 공이 신진호랑 이명주한테 잘 못 가요. 특히 신진호가 되게 낮은 위치까지 센터백 옆에까지 와야 공이 오지. 그렇지. 이거를 한 번에 거쳐서 신진호가 중앙 위치에 있는데 공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수비수들의 빌드업 능력이 되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드필더들을. 그럼 결국 중간에 연결고리 문지한이라는 선수를 놔두면 수비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신진호와 이명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되더라고. 근데 신진호와 이명주는 어쨌든 밑에서 뭔가를 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겁니다. 어. 신진호나 이명주가 그 밑에서 역할을 해도 되지만 이 선수들의 능력치를 봤을 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장점을 발휘하면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투미들로 섰을 때는 이 선수들이 그걸 100% 못 쓰는 거지. 신진호가 답답해서 계속 델브리지 왼쪽이랑 뭐 오반석 오른쪽 이명주 내려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받으면 결국 센터백이 받은 거랑 위치가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미 중앙은 비어 있고 그렇지. 최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제루소 쪽으로 때려 넣는 거. 그러니까 제르소가 들어오면서 인천이 쓰리톱을 계속해서 안 썼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쓰리톱을 보면 직진성이 좋은 윙어들이라기보다는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윙포워드에 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진호가 내려와도 그 선수들이 안으로 당겨주면서 중원을 채워줄 수 있었지만 제르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르소의 장점을 또 활용하려면 넓게 와이드하게 서서 깊게 침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싸움이 안 되는 게 계속 좀 반복됐던 거죠. 그것도 있어요. 김도혁이 왼쪽 윙백으로 꽤 나왔잖아요. 제루소가 앞에 있잖아요. 김도혁이 윙 자리에 올라가고 제루소를 좁혀놓잖아요. 근데 그게 제루소는 바깥에 바깥쪽 있어야지. 라인에서야 훨씬 더 잘하는 선수고 안쪽에서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도혁은 또 왼쪽으로 넓게 섰을 때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좁혀서 잘하는 선수야. 윙에 있을 때도 잘했었어.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제루소를 오히려 사이드로 찢어 보내고 김도혁을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형태로 써야 되는데 계속 근데 김도혁을 사이드에 써가지고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건 지난 시즌에. 윙포드잖아요. 좁혀선 윙포드잖아요. 음. 근데 지금 윙백이니까 나는 그래서 당연히 김도혁은 윙백에 있지만 안으로 언더래핑해서 들어오겠구나. 제루소는 바깥쪽으로 빠지겠구나 했는데 반대로 되는 반대로 거야. 되는 거야. 김도혁이 사이드를 가고 제루소가 좁혀서니까 여기서 좀 확실히 뭔가 안 맞았어요. 다행히 천성훈이라는 선수가 뜬 빵 거지. 뜨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승점 쌓아서 인천이 2순위에 있는 거지. 천성훈을 만약 예를 들어서 안 썼거나 못 썼거나 투입을 안 했다면 이 승점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인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성훈 선수가 부상 당하자마자 이기지 못하고 있고 세 경기에서 1무 2패. 천성훈이 없는 인천 1무 2패.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멤버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을 순위는 아닙니다. 제르소, 에르난데스, 그다음에 뭐 이명주, 신진호, 뭐 이런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수비 라인에 선수들이고, 경험 많은 네. 선수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조성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내 잘못이고 내가 바꿔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저는 조성환 감독이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었죠. 네, 과거에도 그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라도 이 변화를 주면서 조금 했던 건 다행인 것 같고 사실 인천 선수들이 초반에 되게 힘들어했던 게 뭔가 안 풀리면 다음 경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선수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바뀌겠네 생각하는데 계속 똑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 쪽에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 불화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 좀 뭔가 바꿔야 된다. 플레이를 바꾸든 포메이션을 바꾸든. 근데 선수들이 사실 감독님 신진호, 이명주만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 옆에 딸 한 명 붙여주시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직설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감독이랑 사이가 나쁘지도 않잖아.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어려운 거야. 오히려 제주 남길 감독이랑 선수들 사이처럼 뭔가 갈라졌으면 그냥 감독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괜히 싫은 소리를 못 한다는 거지. 내가 괜히 그치? 나서가지고 이거를 갈라놓으면 문제가 된다고 선수들이 생각해서 끙끙대는 걸 제가 몇 명한테 들었어요.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쓸데없는 얘기에서 분위기 곱창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위기 곱창내면 안 되니까. 근데 예. 제주는 네. 워낙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도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거기는 곱창이 먼저 났어. 그러니까 이미 곱창 났는데 뭐. 얘기하겠지만 대창도 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네.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힘든 것 같아. 좋아도 그치. 좋은 대로 문제고. 예, 그래서 감독이 힘든 진짜 거야. 힘들어. 뭐 선수들도 선수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아우르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 포인트는 이거네요. 이명주, 신진호 이제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줬으니까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제르소는 제르소의 득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르소, 에르난데스의 득점력, 공격력 필요합니다. 네,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주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팀이에요. 이 팀이 참 조용한 팀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냥 뭐 좀 잘하면 광주 뭐 잔류 하나 마나
광주가 최대 뉴스였어. 어. 최근에. 그동안은. 근데 정말 이 광주 최근에 네거티브한 걸로 아니면 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와 광주 축구 지면 지는 대로 아 감독 이뻐서 막 이러면서 또 이퍼네 막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광주가 이슈가 되던 해가 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팀이 됐습니다. 정말 재밌죠. 네. 진짜 기록상으로도 대단한 게 패스 성공률이 어. 2위입니다. 광주가. 근데 이 패스 성공률이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명암이 있어요. 후방에서 소위 말하는 족방 빌드업 하면서 패스 성공률이나 점유율 높이는 거냐. 왜냐면 후방에서 볼만 돌리는데 예. 패스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광주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그치. 거야. 울산이 그러니까 예. 이 짧은 패스의 성공률, 주고받고 하는 연속되는 패스의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진 패스까지 섞여 그렇죠. 울산이 86.5%고 광주가 85.9%로 2위고 3위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음. 사실 공 잘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높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란 팀이 패스 성공률이 86.9, 86%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과거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이고 드리블 성공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53회로 1위예요. 근데 2위가 40회예요. 13개 차이 나요. 엄청나게 지금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그 밑에는 40, 38, 36 이래요. 근데 혼자 53이야. 그만큼 감독이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드리블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했다가 뺏길 때 리스크. 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과부하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도전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정효 감독은 무조건 뺏겨도 되니까 앞으로 가라고. 공간 나면 무조건 돼. 왜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냐. 선수들 앞에 공간 있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부담되니까 옆으로 주거나 도망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광주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정효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걸 제가 물어봤는데 박스 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공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 아. 도망 나오는 거. 뭐라도 하라고 거기서 때리든 뭐 치고 들어가든. 그러니까 음. 광주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면 막 엄청 분주하거든요. 막. 맞아. 숫자도 많고. 그래서 보면 뭔가를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저돌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해요, 박스 근처에서. 그래서 재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박스 안에서의 그 슈팅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득점력.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DNA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특별한 선수들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비싸고 네, 또. 그런 선수들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막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한계야. 이 축구는 좋은 축구라고 봐요. 좋은 축구인데 결국 비싼 공격수. 해결해줄. 그냥 개떡같이 가도 찰떡같이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돈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더라? 광주 중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입중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진짜 골은 돈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어. 진짜 골은 돈이야. 약간 진짜 이거 뭔가 이거보다 더 좀 득점력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거든. 네, 뭐 허율, 산드로 준수한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한 시즌에 15골 이상 넣을 수 있느냐? 그건 모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축구에 아주 방점만 찍어줄 수 있는 결정력 좋은 공격수만 있으면 딱인데. 아산이가 빵빵 터졌었잖아. 네. 초반에. 근데 그 선수는 뭐 9번 스타일도 아니고 어쨌든 윙에서 왼발에 엄청나게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진짜 아산이는 나는 이제 별로 위력적인 공격수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왼발만 막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최근 모습을 보면 광주의 그 이종효 감독 축구도 어느 정도 상대 팀들이 대응을 하잖아요. 읽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또 변화를 만들어내겠지만 선수의 스타일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산이가 주고 어디로 갈지 뭐 슈팅을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아산이도 지금 최근에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6경기 2무 4패예요. 지금 6경기에서 득점이 2골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적인 수치는 상위권에 있는 광주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성적이다? 이거는 좀 명확해요. 어쩌면 좀 명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볼을 찰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몸에 좀 밴 팀,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팀인데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야 가운데보다 딴 애들 지금 잘하는 주요 선수들 뭐 아산이 왼발 맞고 엄지성 돌파했을 때 그 위치 잘 맞고 동선 잘 맞고 하면 괜찮아. 그럼 쉽게 수비할 수 있어. 이게 된다는 건데. 지금이 진짜 이정효 감독의 약간 시험 때인 시험 거예요.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 좋은 감독인 거 오케이. 그리고 뭐
증명했어. 나는 말고 난 이것도 좋아. 사실. 어쨌든 증명했어. 실력은. 조금 후회하던데 물어보니까. 예,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가다가 한번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렇지.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 특 뭔지 아십니까? 광주 2연승 봤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난 좋아. 난 개인적으로 좋아 그냥. 나도 좋아요. 난 좋아. 나도 좋아요. 그것도 네. 증명했을 때 그게 아다리밖에 가는 그치. 거지. 이게 성적이 역행하면 정말 그냥. 그렇지. 왜 그러니까 후회한다. 내가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 되고 2연승 3연승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처음 대화했거든. 근데 일단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끝나고 0.1초 후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다 머릿속에 말할 게 준비돼 있어. 그리고 약간 그런가 보다. 약간 성질이 좀 급한가 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감독님 이번 경기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그 잡으셨어요?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약간의 말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 근데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뜨겁구나. 뜨거워. 그래, 뜨겁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 뜨거워. 그래서 이제 이제 한 프로팀의 감독이라면 어떨 때는 좀 차갑게 할 때 그치. 있는데 항상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탑팀 팬들이 봤을 때는 약간 거슬리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캐릭터다. 네, 좋다. 근데 연승할 때 이런 인터뷰 할 때는 별말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신박하다, 캐릭터다. 재밌다. 근데 이제 못 이기니까 야 이종효 말하는 거 봐라 저거 난 요즘 인터뷰 경기 끝나면 이종효 입만 본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거 되게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몇 팬들도 야 저런 감독도 있어야지. 저런 그 캐릭터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연승을 했을 때 아니면 이제 광주가 분위기를 바꿔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이종효 감독은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난 이게 프로 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광주가 올 시즌 이 1라운드 로빈을 돌면서 굉장히 좀 신박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보였잖아요. 관중 수가 이미 지난 시즌의 전체 관중 수를 돌파했습니다. 홈 관중 수. 가면 보면 재밌어 광주 축구. 괜찮게 해요. 괜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볼만합니다. 속도감이 일단 속도감이 있으니까. 있어. 맞아. 이거 여담인데 울산 바코가 경기 끝나고 이겼잖아요 울산이. 쟤도 맨시티처럼 축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바코가. 그때 사실 광주가 먼저 골을 넣고 바코 역전당했잖아요. 바꿔 축구 잘 모르네. 맨시티. 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한국 선수가 말했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렇지만 외국 선수가 했다고 그렇지, 하니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도 유럽에서 국가대표 한 선수가 말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느꼈나 봐요 바코는. 쟤들 맨시티처럼 한다. 경기장 안에서 상대 팀이 그렇게 하면 더 느껴지지. 왜냐면 그때 광주전 힘들었어 울산. 질 뻔했어요. 바코가 거의 원반도 돼가지고 거의 원더골까지는 알지만 약간 좀 운이 좀 있었던 그런 슈팅도 있었고 잘 때리긴 했지만 그런 거 있었고 어렵게 이긴 거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맨시티 같이 하지만 홀란드가 없어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율란드가 돼야 되는데 허율란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또 이제 어리니까. 국내 공격수가 그렇게 한 번에 빵 뜯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K리그를 생각해 보면은 이동국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전북으로 따지면 김신욱,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박주영 이런 선수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소위 생각한 스트라이커라고 봤을 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김신욱 다음에 누구 있어? 김신욱 다음에가 없죠. 없지.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죠. 주민규. 그러니까 주민규인데 그 사이의 갭이 엄청 길지 않을까요? 그래요. 없어. 생각나는 그게 없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허율이 내가 볼 때 지금 막 조금만 될 것 같거든. 조금만 더 하면 느낌이 어쨌든 피지컬도 되게 좋고 그렇다고 2K에 비해서 되게 느린 것도 아니고. 스피드도 있어요. 기동력도 있고. 근데 또 왼발이고. 조금만 이제 경기도 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엄지성이 너무 안 보여. 원래 엄지성은 경기 때마다 튀어야 되는 선수거든. 엄지성이 부상으로 좀 오래 쉬었잖아요. 그 안면 쪽에 다치면 대표팀 갔다 와서 많이 다치면서. 같아. 그래서 실제로 입원도 오랫동안 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머리 쪽에 약간의 그 뇌진탕 증상도 있고 그래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치르면서 좀 폼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전북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나갔지만 김상식 감독의 여운이 남아 있는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수원에게 승리했지만 수원도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너무 바닥이었을까요? 좀 괜찮아진 느낌일까요? 괜찮아진 느낌은 그러니까 그 되게 똑같다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약간 뭐 좀 나아진 것 같네. 근데 뭔가 나아졌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우리가 주원 형이랑 어린이날 연휴 때 서울과 경기 현장에서 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아진 점이 초반에는 보였죠. 막 전방에서 압박하고 그렇지. 열정적으로 보이면 어. 선제골 넣고. 근데 그 선제골도 물론 이제 그 좋은 집중력이었지만 어쨌든 행운이죠, 행운. 상대의 실수, 상대가 헌납해 준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는 약간 효과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막 뛰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냈던 것 같은데 그게 금방 식었죠. 서울에게 힘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원전은 사실 너무 잘했어요. 솔직히 수원전은 수원이 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른 시간에 선제골 넣으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리면서 와 그날은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두현 감독 대행이 하면서 변화는 있죠. 최철수는 쓰고 있고 맹성을 다양하게 쓰고 네. 있고 또 박진섭을 올려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변화를 계속 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북은 뭐이 정도는 안 되죠 사실. 훨씬 더 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평가를 좀 보류해야 될 게 감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빨리 감독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지금 간다는 게 좀 가닥이 잡혔잖아요. 피를로 근데 피를로 왔을 때 누구누구 완다고 했을 때 그게 맞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선수는 맞지 피를로가. 근데 피를로가 전북을 바꿀 수 있을까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감독 데뷔 팀에서 못했잖아요. 네. 유벤투스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을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한두 푼 하는 감독들도 그렇죠. 아니고 이름이. 뭐 왔을 때 뭐 그런 임팩트는 있겠죠 확실히 뭐 피를로인데.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루머니까 뭐 루머니까. 근데 외국인으로 오는 거는 이제 알아보는 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저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 외국인으로 해서 완전히 좀 쇄신하는 게 사실 국내 감독 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크게 바꿀 수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 왔을 땐 시선 자체가 다르게 가져가면 선수들의 편견이 일단 없을 거 아니에요. 보는 눈 자체가.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바로 누가 오자마자 이거를 막 6연승, 7연승 달릴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지금 골문 부분이 있고 이걸 도려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어쨌든 정상화 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죠.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감독 대행 하다가 네. 성적 좋으면 감독으로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감독 대행 오래 두면 특히 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K리그의 어떤 그 관례. 관례는 이제 특색이 뭐냐면 감독 대행을 한 6개월 시킵니다.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켜요. 그 다음에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뭐 감독 선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나가는 팀에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못 나가도 감독 대행 많이 두면서 강등 위기에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전북도 빨리 선택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이 몇 해 전에 대행했다가 대행에 맞아, 대행에 이렇게 했잖아. 했다가 그래가지고 위기 한번 맞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감독 대행은 그냥 감독 대행이에요. 그래. 말 그대로 감독 대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외국은 감독 대행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봤지. 근데 김두현 그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면 나도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좀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 뭐 수원에게 승리를 했지만 그거 빼고는 다른 경기에서 승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멤버가 진짜 부상자 다 돌아오면 진짜 엄청 좋아요. 사실 진짜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중복 느낌이 있을 정도로 중복 많이 되죠. 이거 사실. 정리를 어떻게? 이거 외국인도 다 좀 지금 얘기 좀 해줘봐요. 주요 선수들. 일단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가 다 안 뛰면 맹성우, 유재문, 이수빈, 박진석 올라왔을 때 박진석, 김건웅, 김건웅, 백승호 얘기했나요? 백승호.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게 누굴 정리하려다가 안 된 건지 이걸 진짜 다 데리고 갈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뭐 측면 자원들도 아, 마찬가지고. 진짜 돈 많은가 보다. 그래서 진짜 비싼 선수들인데. 그 외국인도 안드레 루이스, 하파엘 실바, 구스타보 다 다른 유형이긴 한데 이 세 선수를 동시에 쓸 거냐 이 말이죠. 아,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전북의 외국인 선수가 주목이 안 되냐. 하파 실바. 그 약간 좀 지금 약간 실패각이거든요. 네. 루이스, 안드레도. 안드레도 마찬가지. 안드레 이게 전술적인 선택 때문인지 아니면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파 실바는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찬스들이 그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 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와, 근데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전북의 최전방 공격수야? 몰라. 또 이렇게 스트라이커라는 게 한두 골 터지면 우르르 몰아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규성도 있지. 어쨌든 조규성도 있지. 사이드에 이동준, 송민규, 문선민, 한교원, 아마노도 뭐 이선 자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선수 명단을 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선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팀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야, 근데 진짜 멤버 좋다. 근데 이 멤버를 이거는 진짜 갑자기 확 온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부상자가 나열을 하면 물론 부상자도 있긴 하지만 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선민 뛰는 거 봐요. 그동안 벤치에 있다가 정말 열심히 뛰더라.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이거 관리하기 진짜 어려운 멤버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전북의 주전 확실한 주전 없죠. 별로 없어. 뭐 김정훈 골키퍼. 뭐 백승우 네. 그 22세 그거.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울산은 뭔가 많지만 로테이션이 잘 착착착 돌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잖아요. 근데 물론, 울산도 맞아요. 형님 말이 맞는데 울산이 전북하고 스쿼드 비교해 보면 이렇게 겹치진 않아. 그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로 겹치진 않아. 두께가 약간 얇아. 울산은 더 라이트해. 근데 어쨌든 홍명보감도 잘 조율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도 조금씩 주고 못 뛰는 선수들도 있고 하면서 잘 하고 별말 안 나오게 가는데, 전북은 뭐 지금은 누가 와도 되게 힘들 겁니다. 어쨌든 이 스쿼드를 다 아우르면서 간다는 게. 그래서 여름에 좀 정리할 선수들은 정리하고 또 필요한 포지션이 있으면 필요하면 데려오고 하면서 좀 인앤아웃을 좀 활발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김상식 감독이 빠진 전북 이야기는 굉장히 심심하네요. 네. 김상 식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시겠지. 네,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거야. 예. 홀가분 하겠지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자, 7위 수원FC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승우 춤 보고 싶어요. 이승우 골을 못 넣어요. 그렇네. 네. 안 터지네 올해. 안 터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찬스가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 뭐 컨디션이 작년보다 물론 골을 못 넣으니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공격을 주도적으로 하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밀려요, 경기에서. 예. 수비 쪽으로 계속 밀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수비도 돼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뭐 끊어내고 밀고 올라와야 우르르 올라가는데, 어떤 경기들은 그냥 속절없이 밀려버리니까 공 잡아서 올라가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수원FC. 작년만큼은. 팀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다운됐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비 조직력이 너무 근데 없다. 근데 수원FC 이거 나는 김도균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냉정하게 누군가 칼럼을 쓴다면 수원FC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김도균 수비 만들 줄 아는가? 수비의 안정화를 꾀할 줄 아는 감독인가? 라는 포인트를 잡고 어디 칼럼을 써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기록이 얘기해 주거든요. 맞아요. 김도균 감독 수원FC 진짜 실점 정말 많은 팀입니다. 맨날 리그 1, 2위 아닙니까 실점? 맞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골 실점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잘 포장하면 3골 먹어도 4골 넣는다가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이렇게 대패를 당해버리면 결국 한 골도 못 넣고 대패당하는 경기가 나와버리면 그것도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컨셉 자체는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실점, 많은 득점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많은 맞는데 실점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이번 시즌만이 아니니까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지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네. 근데 지난 시즌은 그래도 많이 실점하고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베스트 11이 갖춰진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떻게 잘 풀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실점은 많은데 공격적으로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결국엔 수비에서부터 문제인데 멤버들이 계속 바뀌어요. 수원FC의 베스트 11을 봤을 때 똑같이 12경기를 13경기를 치르면서 똑같은 멤버로 나온 경기가 과연 몇 경기나 될까? 그러니까 22세 자원들 교체를 빼더라도 수비도 계속 바뀌어. 네. 그만큼 뭐 잔부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원에서도 조합이 계속 바뀌고 뭐 측면 자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되게 단단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라스나 윤빛가람이 좀 좋으면 그날 이기는 거야. 거고, 그게 안 되면 지는 거야. 지는 거죠. 왜냐면 실점은 무조건 20점 막 하니까 30점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는 있을 수 있어. 막 이겼다 졌다 하니까 그렇지. 그냥 근데 작년에도 재밌었어. 그 네. 와중에 이승우 있고 난 수원FC 경기 중계할 때 되게 좋았어. 재밌죠. 이승우 골 넣고 막 댄스하고 있고 골 먹고 따라가고 막 수원FC 경기 이렇게 골 넣고 하잖아요. 내가 지난 시즌의 수원FC 마지막 라스트 10미닛 무조건 봐야 됩니다. 수원FC의 라스트 10미닛 마지막 10분 보잖아요. 경기 다 본 거예요. 그 정도로 마지막에 진짜 항상 그것도 골이 뭐 1대0이 아니고 3대2 막 그러니까 3대2에 속된 팀은 막 눈깔이 돌아가는 거야.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골 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골 넣었는데 뭐 승점 1점도 못 따낸다고 막 이러면서 막 2대2 막 동점이야. 그러면 난리 나고 막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이게 안정감이 떨어지면 언젠가 훅 갈 수가 있거든요. 갈 수 그러니까 있죠. 왔다 갔다 막 승패 승 이렇게 하면 갑자기 흐름 딱 하면 정신 차려보면 강등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게 가서 비기더라도 좀 수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뭔가 하면 되는데 수비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성적이 나오고 선수단 분위기도 아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분위기 많이 타지. 분위기를 많이 탈 거예요. 수원FC가 지난 시즌 봤을 때 계속 그 파이널 A냐 B냐 고선상에서 막 흐름 타다가도 확 무너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걸 유지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7위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조직력을 보면 어느 순간 정말 10위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런 약간 생각이 불안해. 뭔가 불안해. 네, 올해는 좀 불안한 시즌은 맞는 왜냐하면 지금 골자하고 7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이거 경기 3-4경기 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2연패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수원FC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김도균 감독하고 최용수 감독하고 섞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중위권은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렇네. 느낌이. 공격 감독, 수비 감독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유럽에 그 투 감독 체제 팀이 국가대표 하나 있었죠. 어디였지? 북유럽이었는데. 저기 아이슬란드. 그래. 아이슬란드 하면 이거 다 왔다. 투 감독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진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순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수원FC 이제 수원FC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번 라운드는 골을 안 먹을까? 이거 보면 또 재밌어. 그런 거. 클린시트 경기 만들 수 있나? 이런 거 보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